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대규모 이동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거리 이동이나 모임 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신부와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오는 27일 발표됩니다. 이번 계획에는 돌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부스터샷 접종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 매입 축소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조치인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해마다 700만 명가량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 6종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세계 7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년 만에 5계단이나 하락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다음 주부터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을 통해 연휴 기간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검사 수가 늘고 확진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다음 주 중에 추석 연휴 동안의 접촉으로 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추석 연휴 동안 전국 이동량 추이와 관련해 아직은 이른 시점이라며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까지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수도권, 비수도권 유행 양상과 추석 이후의 영향을 판단하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중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여러 모임을 가진 후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며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율을 70%로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 국민의 70%가 완전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 자체가 일상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확진자 급증 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추진 시점을 늦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진자 규모만으론 판단할 수 없다며 확진자 발생 양상과 중증 화율 그리고 사망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접종 인센티브는 계속 확대하며 위험도에 따라 대응하는 체계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신부와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접종을 포함한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발표됩니다. 이번 계획에는 접종 완료 후 효과를 보강해 돌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부스터샷 접종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임신부와 소아청소년도 접종 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함께 구체적 접종 계획을 논의해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고령층과 고위험군에게만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하겠다고 발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원래 목표보다 크게 축소된 겁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의 대상은 세 집단에 국한됐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층과 18살부터 64살 연령대에서 중증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들과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감염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큰 집단에는 의료인과 교사, 돌봄시설 직원, 식료품 점원, 노숙자와 재소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FDA 승인은 화이자 백신에만 적용됩니다. 추가 접종 시기는 2차례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FDA 승인은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추가 접종 목표에서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접종을 마친 지 8개월이 넘은 모든 사람에게 추가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FDA 긴급 승인에도 실제 추가 접종 시기는 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들이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추가 접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최종 판단을 한 달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요일부터 이틀 예정인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접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FDA가 승인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이를 공고해야만 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더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싹쓸이 비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백신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기간 중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현 상황을 모두가 도와야만 할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기부를 약속한 5억 회분과는 별도의 분량입니다. Today, I'm announcing another historic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is buying another 500 million doses of Pfizer to donate to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이에 따라 미국이 지금까지 기부를 약속한 백신은 모두 10억 8천만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의 약속은 다른 국가들의 기부 약속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속한 분량 중 1억 6천만 회분을 이미 100개국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나머지 분량도 차례로 모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 made and I'm keeping the promise that America will become the arsenal of vaccines, as were the arsenal for democracy during World War II.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에 이처럼 추가 기부를 약속한 건 백신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내세워 백신을 독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자국 백신을 제공해온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 백신 외교에서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하다며 다른 선진국들도 백신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미국 제약사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제조 기술을 나누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보건당국은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1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익명의 미 고위 관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비공개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에 합작 회사를 설립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작 회사를 통해 계약 업체들의 백신 기술 면허를 주고 이렇게 생산된 백신을 저소득, 중위소득 국가들에 공급하자는 것이 행정부의 계획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이 협상의 결과가 미국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이윤 없는 가격에 구매해 해외에 공급하겠다는 합의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와의 협상에선 아직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해온 미 의료진이 현재 의료 체계의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 속에 독감철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메건 렌이 미 브라운 공중보건대 박사가 인터뷰를 통해 몹시 바쁜 겨울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신규 환자나 입원 환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편인데 하루 평균 신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독감철은 지난해처럼 발생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메건 레니 박사는 지난해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엄격해 독감 환자 수가 적었지만
올해는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연휴 내내 네 자릿수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연휴를 계기로 수도권 중심의 감염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큰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휴일이었지만 추석 연휴에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도 1,7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우선 현 상황부터 진단해 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동일한 요일 기준으로 최다 확진자를 연일 계속 보였거든요. 네. 일단 보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는 고향 방문 이전에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검사 건수가 평일 기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평일 수준의 검사 건수를 보였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검사 건수가 과거의 휴일일 때에는 줄었던 영향. 근데 이번 연휴 기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수준의 검사 건수는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지난 화요일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수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휴일 때 보이는 검사 건수를 보였는데 신규 확진자는 1,700명대로 동일 요일 기준으로 역시 최다를 보였거든요. 네. 일단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한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인구의 70%가량이 이동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수도권에 끼친 이번 추석 연휴 영향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 즉 짧게는 내일부터 그리고 이번 주 주말, 길게는 다음 주까지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향후 1주에서 2주 정도는 신규 확진자 발생 양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차 유행에 접어든 뒤로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조심스럽게 이달 말이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내일부터 다음 주 사이에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당분간 확진자 감소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절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염이나 감기 환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진단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 11월 이전까지 지금의 상황을 크게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11월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방역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적인 요인도 또한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10%에 이르고 있는데요. 특히 얀센 접종자가 많은데 얀센 접종자 대부분은 20, 30대 남자였잖아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이 백신 종류별로 봤을 때의 얀센 백신 접종자에서 가장 높은 돌파 감염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어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 순서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일단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은 각각 10만 명당 34명, 28명, 24명 정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161명꼴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모더나의 한 7배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10만 명당 161명이나 아니면 20명에서 30명대나 물론 차이는 납니다만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일단 돌파 감염률도 그렇지만 실제로 돌파 감염에 따른 위중증 사례 비율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의 통계 자료만 보면 아직은 얀센 접종자들에 있어서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향후에도 이러한 비율, 그리고 특히 돌파 감염률뿐만 아니라 그 돌파 감염에 따른 위중증 사례도 얀센에서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일단 부스터샷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향후에 우리 그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 부스터샷이 이제 고위험군부터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 얀센 백신 접종자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얀센 백신 접종자들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접종 부스터샷 대상자로 포함을 하는 방안도 추진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예약을 오는 30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접종자들의 사전 예약률이 1%를 밑돌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약률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직 예약을 하지 않은 인구수가 한 577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분들은 일단 백신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런 기피 현상은 대부분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네. 다만 지금 예약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정부에서는 이번 달까지만 예약을 받고 다음 달부터는 받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접종을 받고 싶을 때 접종을 받을 권리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기한까지만 예약을 받고 그 이후에는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으로는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안전성이 우수하다라고 예상이 되는 백신을 빨리 도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노바백스 백신이 기존의 백신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RNA 백신보다는 안전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 정부에서도 2천만 명분에 대한 노바백스를 선구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허가를 빨리 추진을 해서 국내에 도입을 한 다음에 접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안전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이 보다 우수할 걸로 예측되는 백신을 도입을 해서 접종을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은 부스터샷을 고위험층에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백신 접종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면 향후에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어떤 이제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처럼 고위험층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왜냐하면 고위험층이 지난 2월 달부터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간상으로도 가장 먼저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해외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부스터 접종 그 시점을 2차 접종 완료부터 뭐 5개월, 6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지금 추산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부스터샷이 필요한 시점이냐라고 하는 거에는 저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보는 견해로는 한 2차 접종 완료일부터 1년이 넘었을 때는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향후에 부스터 접종을 위한 어떤 계획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뭐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마땅한 백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스터샷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은 좀 해외 사례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빠르면 올 가을에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린이 접종에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 아직은 물음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측에서 5에서 11세에 대한 접종을 화이자의 성인 용량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안전성 부분은 물론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의 연령대랑 유사한 수준의 어떤 이상 반응을 보였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할 가능성,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상자 2,000명 수준의 임상 결과만으로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접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안전성이 우수할 걸로 예측되는 백신에 대한 도입이 빨리 추진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해외 접종 사례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네. 앞서 일부 선진국들이 백신을 추가로 더 구매한다든지 또는 부스터샷을 접종해서 비판받아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네. 이번을 계기로 모든 나라가 충분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지 기대감이 나옵니다. 네. 국력이 센 나라들이 백신을 독점하면서 백신 이기주의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런 백신 선점 현상은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부터 불이 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 개발을 앞두고서 선진국들은요, 선구매를 통해서 백신 확보에 발빠르게 나섰는데요. 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인구수의 2배에서 10배까지도 이르는 백신을 확보한 반면 어떤 나라들은 백신을 단 한 개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또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의 75%를 10개 나라가 차지했고요. 또 130여 개 나라는 단 하나의 백신도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이 추가로 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캐나다의 경우 올해 초에 인구의 5배가 달하는 백신을 확보했는데도 백신 공급이 실제로 늦어지자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을 공급받겠다고 또 밝힌 바 있었거든요. 네. 올해 초 WHO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Unless we vaccinate everyone equally all around the world, we will not end this pandemic. So we have to hold off on that sort of grab it all for myself instinct and understand that sharing it out equally, getting the highest risk groups vaccinated first around the world is critical, especially vaccinating the healthcare workers. 네. 자, 최근에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이 시작되면서 이런 백신 이기주의 논란이 더욱 커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부스터샷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예. 지난 7월에 면역 취약층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는 또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의 접종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어 영국과 미국,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고령자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에 나섰고요. 하지만 아직 백신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1차 접종조차 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도 이렇게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데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WHO 사무총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Some countries are now rolling out booster doses to fully vaccinated people when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not even received their first dose. That's why I have called for a moratorium on boosters at least until the end of this month to allow those countries that are furthest behind. 자, 이런 흐름 때문에 그 개도국과 빈국들은 백신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최근 유엔 총회에서 이런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요, 백신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또 개선될 흐름까지 포착됐는데요. 네. 먼저 이번 유엔 총회에서 나온 백신 불평등에 대한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now talk of booster shots, where developing countries consider half doses just to get by. This is shocking beyond belief and must be condemned for what it is. We can and must do more to speed up vaccine distribution in Africa. Doing so benefits the entire world. The positive steps from various partners and companies toward building local vaccine manufacturing capacity is also very welcome. Para todas las naciones, nos exponemos como humanidad a que nuevas variantes puedan atacarnos con mayor ferocidad. La inmunidad global requiere de la solidaridad para que no exista acaparamiento de unos. 자,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공감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력도 보여줬죠. 바로 백신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물량을 많이 확보한 나라들이 백신이 모자란 나라들에게 백신 기부를 더 늘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을 추가로 기부하기 위해서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 G7 정상회의에서 약속했던 5억 회분과는 별도의 분량입니다. 네. 또 내년 9월까지 모든 기부 분량을 보낼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the world on vaccination donations. We need, as we're doing that, we need other high-income countries to deliver on their own ambitious vaccine donations and pledges. That's why today we're launching the EU-US vaccine partnership to work more closely together and with our partners and expanding global vaccinations. 바이든 대통령 말대로 그 약속대로 기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백신 기부 행렬에 참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각각 백신 4,500만 회분과 3,0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면서 기부 계획을 기존보다 더 확대했습니다. 예. 또 일본도 지금까지는 2,300만 회분의 백신을 기부했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6,000만 회분을 공급하겠다면서 지난 6월에 약속했던 기부 물량보다 2배 가까이 더 늘렸습니다. 네. 이번 총회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 주석과 양자회담에서 한국이 10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10월 중에 베트남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기부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기존의 백신 이기주의가 줄고 또 백신 수급 불균형에 숨통이 트이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예. 네. 이번을 계기로 모든 나라가 좀 충분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를 곧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제로금리를 그대로 동결하면서도 향후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산 매입 축소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미국 연준은 물가와 고용에서의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계속된다면 자산 매입 속도 완화가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n, the economy has made progress toward these goals. If progress continues broadly as expected, the committee judges that a moderation in the pace of asset purchases may soon be warranted. 6월 정례회의에서 올해 안의 시작이라고 밝혔던 것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존 예상인 오는 12월 시작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그러면서 1년 반째 유지되고 있는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아직은 경제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maintained our current pace of asset purchases. These measures, along with our strong guidance on interest rates and on our balance sheet, will ensure that monetary policy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y until the recovery is complete. 다만 금리 인상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서 지난 6월 회의 때보다 2명이 늘어난 전체 중 절반인 9명의 위원이
내년 중 금리 인상을 점쳤습니다. 특히 과반이 2023년에 지금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7%에서 5.9%로 내리는 대신 내년에는 종전 3.3%에서 3.8%로 올렸습니다. 또 기준금리 조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고용과 관련해 실업률은 올해 안에 4.8% 낮아진 뒤 내년 3.8%, 내후년 3.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사실상 공식화했으나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한 결과로 국제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의 전망 이상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연되거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 금리 인상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전기요금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인상됩니다. 킬로와트 시당 3원이 오르는데 4인 가구의 경우라면 한 달 전기요금이 최대 1,05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3분기보다 3원 올린 킬로와트 시당 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최대 1,05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요금 인상은 바로 치솟는 연료비 때문. 한전은 연료비 상승으로 원래 13.8원을 올렸어야 하지만 분기별로 제한된 조정폭이 작동해 3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는 요금을 3원 내렸고 2, 3분기에는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여기에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올해 적자가 4조 원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더 미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를 살린 결정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작년과 올해 비교하면 2배로 늘었고 또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인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의 양이 올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전기요금도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또 계속해서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연료비 연동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을 여러 가지 좀 만들어 놨거든요.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온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세계 2위였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순위가 올해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를 운영하는 우클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세계 순위는 7위로 지난해 4위보다 3계단 낮아졌습니다. 2019년 2위였던 순위가 2년 만에 5계단이나 하락한 것입니다. 1위는 모나코였고 이어 싱가포르, 홍콩, 태국, 루마니아, 스위스 순이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속도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순위는 2위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1위는 2년 연속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WHO가 초미세먼지의 권고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22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류에 대한 대기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발표 후 처음 개정된 이번 지침에서 WHO는 2013년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공중보건 위협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24시간 기준 세제곱미터당 45 마이크로그램 아래로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이전보다 2배 강화한 연간 세제곱미터당 5 마이크로그램 아래로 24시간 기준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정했습니다. 질병 치료에 있어 외과적 수술은 오랫동안 검증된 치료법이지만 마취나 수술 부작용, 흉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술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몸에 칼을 대지 않고도 초강력 초음파로 암이나 종양을 칼로 도려내듯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정밀 집속 초음파 수술 기술을 개발하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기주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초음파라고 하면 질병 진단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진단용 초음파라고 하던데 종양 치료에 쓰이는 초음파는 집속 초음파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이 좀 맞습니다. 어렵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초음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헤르츠에서 또는 이제 20kHz 이상의 중심 주파수를 갖는 소리를 이제 초음파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나이대마다 다르지만 20Hz에서 한 2만 헤르츠 정도 되는데요. 초음파 주파수는 이보다 높은 으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네. 초음파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는 파장이 매우 짧은 것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향 임피던스가 다르고 또 초음파 파장의 길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작은 물체에 초음파가 부딪히게 되면 전방위로 산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산란된 초음파를 통해 이제 사람은 이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또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물체의 위치와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이용해 초음파는 공업 분야에서는 이제 검사 대상물에 손상을 전혀 입히지 않고 내부 구조를 검사한다든가 또는 의료 분야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우리 몸을 진단하는데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진단 초음파인 경우에는 이제 넓은 범위를 이제 스캐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초음파 빔을 사용을 합니다. 예. 반면에 집속 초음파는 말 그대로 초음파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아 쌀 한 톨 크기 또는 이보다 더 작은 크기의 초음파 초점을 우리 몸 어느 곳에 만들 수 있으며 이 초점에서 다양한 생물학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집속이라는 개념은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씩은 해보셨던 놀이였을 수도 있을 텐데요. 돋보기를 이용해 햇빛을 한 점에 모으는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를 집속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신호로 바꿔주는 앞전 소자인 초음파 트랜듀서, 앞단에 특수 제작 렌즈를 부착하거나 또는 트랜듀서 표면을 오목하게 제작하여 초음파 초점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초음파 트랜듀서를 이용해요. 각각의 트랜듀서의 작동 시간을 달리함으로 즉 트랜듀서마다 이제 딜레이를 줌으로써 초음파 초점을 인위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쉬운데요. 박사님께서는 진단용 초음파보다 훨씬 더 수십 배 강력한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술 없이 암이나 종양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초음파가 만들어내는 고열이 아니라 기포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다양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열로 이제 효과를 내는 것인데요. 집속 초음파의 열 효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초점에서 한 50도에서 한 60도 정도 되는 고열을 발생시켜 이 고열을 이용해서 조직을 열로 태워 괴사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 기술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 또는 하이프라고 이제 잘 알려진 기술인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여성분들 뭐 자궁 근종이라든지 아니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또는 전이성 골종양 또는 이제 수전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의 목적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미용 목적으로도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집속 초음파가 그 열 효과뿐만 아니라 기계적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초음파의 기계적 효과는 이제 기포 또는 캐비테이션의 이제 생성입니다. 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액체 내에서 주변 압력 변화. 여기 같은 경우는 초음파에 의해서 주변 압력이 이제 변화하게 되면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또는 이미 액체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기포가 초음파 압력 변화에 의해서 진동 또는 붕괴하는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캐비테이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냐면 캐비테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달 능력, 또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요. 네. 이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매우 단단한 청동으로 만들어진
물체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이제 파쇄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의 기계적 효과를 이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쌀 한 톨 크기 또는 이보다 더 작은 크기의 초음파 초점에서 캐비테이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종양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생체 조직을 물리적으로 파쇄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음파 초점에서 이렇게 강력한 캐비테이션을 발생하려면 매우 강력한 음향 압력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음향 압력은 초음파 초점에서 한 수십 메가파스칼의 이상이 되는 강한 음향 압력을 사용을 합니다. 예. 이 수치는 진단용 초음파에서 사용되는 압력 세기보다 약 수십에서 한 수백 배 더 높고요. 그다음에 하이프 기술보다는 약 10배 정도 더 강력합니다. 네.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초음파 초점에서 한 1000분의 1초에서 이제 100분의 1초의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이제 기포를 이용해요. 예. 생체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히스토트립시라고 합니다. 예. 화면 왼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기존 하이프 기술을 이용했을 때이고요. 오른쪽이 히스토트립시 기술의 파워 세기를 나타내는 동영상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히스토트립시 기술은 아까 하이프 기술은 이제 임상에 사용이 되지만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임상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열로 조직을 태워 괴사시키는 하이프 기술 대비 보다 짧은 치료 시간과 조직의 물리적 파쇄가 가능하고 또 캐비테이션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치료 과정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기존 외과적 수술 방식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비침습 수술 기술로서 학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초음파라는 것을 모으면 그 청동이라든지 이렇게 단단한 것도 부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신기한데요. 자, 그런데 그 최근에는 기포를 그 제어해서 주변 정상 조직의 파괴는 막으면서도 문제 조직만 효과적으로 그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정밀 기술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 히스토트립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생체 조직을 물리적으로 파쇄할 수 있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충격파 산란 효과로 인해 이제 정밀도가 낮아 뭐 주요 장기라든지 아니면 주요 혈관에 매우 밀접하게 위치한 종양 조직을 파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최근에 가변 압력 충격파 히스토트립시, 영어로는 Pressure Modulated Shockwave Histotripsy라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초음파 초점에서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론 크기를 갖는 아주 작은 크기의 수증기 기포를 인위적으로 만든 후에 순차적으로 초점 음량 압력 세기를 낮춰 충격파 산란 효과 없이 기포의 운동성을 정밀 제어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밀 제어된 수증기 기포를 통해서 생체 조직을 미세하게 파쇄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새로운 초음파 수술 기술입니다. 이러한 미세 제어는 이제 기존 히스토트립시 기술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다 정밀하게, 보다 섬세하게 이 3년에 걸쳐서 관련 기술을 계속 고도화시키신 건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이번에 개발한 그 초음파 수술 기술은 이제 여태까지의 제가 했던 선행 연구 결과의 성과로 이제 나온 성과인데요. 2019년도와 이제 작년에 발표한 내용은 기존 히스토트립시 기술의 이제 메인 메커니즘을 학계 최초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19년도에 발표한 기술에서 연구에서는 이제 기존 기술에서 나타나는 캐비테이션의 운동 변화와 이로 인한 세포 조직의 변형률을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는 수학 물리 모델을 개발하였고요.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캐비테이션에 의해 발생되는 물리적 강도가 주변 생체 조직을 충분히 파쇄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이제 최초로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기존 히스토트립시 기술에서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충격파 산란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수증기 기포가 초음파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수학 물리 모델을 개발하였고요. 이를 응용해 이제 수증기 기포에 의해서 전방위로 산란되는 초음파와 지속적으로 입사되는 강력한 집속 초음파의 간섭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 기포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요. 따라서 치료 정밀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작년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연구들을 기반으로 기존 기술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변 압력 충격파 히스토트립시를 올 초에 개발하였습니다. 이 1년의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기존 기술에서 나타나는 이제 충격파 산란 효과를 없애면서 기포의 운동성을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깊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격파 산란 효과가 일어나는 압력 역치보다 낮은 가변 압력 초음파를 이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점은 이제 제가 제안하는 가변 압력 초음파 기술 개념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험 셋업의 구축이었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셋업들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캐비테이션의 운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1초에 수만에서 수십만 장을 찍을 수 있는 고가의 초고속 카메라가 필요하였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행히도 이제 키스트 내부 지원과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우수신진 연구 사업에 선정된 후 지원을 받아 필요한 카메라 실험 장비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까지 초음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봤는데, 자, 그런데 그 박사님께서는 사실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의료 현장에 쓰이는 이런 초음파 관련 기술에 뛰어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영국 런던에 있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받았습니다. 아, 예. 네. 학과에서 당시 연구되고 있었던 이제 기계공학 지식을 접목한 다양한 바이오 기계공학 연구 분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외과적인 수술 없이 환자를 비침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초음파와 또한 이제 캐비테이션에 큰 매력을 느껴 관련 분야 연구를 학위 과정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초음파 기술들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가 진행하였던 제일 처음 진행한 초음파 관련 첫 연구는 피부 표면에 캐비테이션을 이제 생성시켜 예. 이를 통한 약물 전달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박사님의 연구는 결국 의료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협업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의공학 기술의 이제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개발 초기 단계인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아이디어 이제 단계에서부터 공학자와 의사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와 공학자로 구성된 대한치료초음파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ISTU 국제학회 등을 포함한 여러 국내외 주요 학회 활동을 통해 여러 분야의 이제 전문의들과 이제 폭넓은 디스커션을 함으로써 제가 개발하고 있는 초음파 기술들이 적용 가능한 잠재적 임상 분야에 대해서 조언과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예. 아이디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도 이제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키스트가 지원하는 이제 중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간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초음파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우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조만간 곧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박사님의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계공학 지식을 이제 치료 초음파 연구 분야에 접목하여 활발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공학자로서 이제 저의 이제 연구 목표는 네.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환자, 개인, 질병 맞춤형 정밀의료 초음파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인 키스트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치료 초음파 기술들 또 연구들의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또한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자, 몸에 칼을 대지 않고도 외과 수술을 받을 수 있다니까 지금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네. 않을 정도로 놀라운데요. 하루빨리 상용화돼서 환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키스트 박기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진단 방법과 치료제를 개발한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가 올해 노벨상 수상 예측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보 분석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올해 노벨상 수상 예측 연구자 16명을 2021 피인용 우수 연구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 뉴멕시코 대학 칼 존슨 명예 객원 교수와 함께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인 한타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 등에 기여해 노벨 생리의학상 예측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체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DNA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미국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대 연구팀은 특정 구조를 가진 DNA 분자에 나노 구멍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2시간 안에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구별할 수 있는 DNA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센서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간 아데노바이러스에 적용해 성능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인터넷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존 IP 주소 기반의 단순 연결이 아닌 데이터 중심으로 보안과 편의성을 높인 네트워킹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응용 단계에서 검색이 쉬워지고 위치와 시간 등 관련 정보까지 자동 전달돼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 않고 조작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과학문화 콘텐츠 페스타를 11월 5일까지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 주제는 메타버스 활용과 과학기념품이며 참가자는 확장 가상공간에서 직접 체험하고 싶은 과학체험이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거나 과학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의 시제품을 만들면 됩니다.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고 내년도 신규 과학문화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며 전보다 확산세가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를 찾아 신속하게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